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노트를 되게 제가 당차게 준비했는데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 못할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불러올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데이터 프레임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자동차에 관련된 데이터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그 변수들이, 뭐를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여기 있는 거는 그 제조사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오토인지 수동인지 그거고 이제 요게 제조사인 것 같네요. 아우디가 있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설명이 이제 원래 요 책에서 제가 긁어와서 여기를 보면 나와 있긴 한데 그 요즘은 그냥 이 컬럼 이름들을 일단 뽑아가지고 여기는 컬럼 이름들을 뽑아서 이런 식으로 한번 뽑을 수 있죠. 요거를 이제 드래그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GPT한테 가서 이 변수들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설명해 달라 했는데 대충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자동차 제조사를 의미하고 요거는 이제 자동차 모델을 의미하고 요 DISPA를 이제 디스플레이먼트의 약자인데 요거는 그 배기량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기량은 엔진의 이제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라고 하네요. 이건 제도 연도이고 실린더 수고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할 변수 이제 세 번째 배기량이랑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그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연비 요거를 그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H는 하이웨이의 약자이고 요거는 왠지 이제 시티의 약자인 것 같죠? 그래서 요 자료들을 이러한 변수들을 일단 시각화를 해볼 건데 우선은 그 우리가 df의 디스플레이먼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게 이제 배기량이라고 했죠. 요 배기량을 x축으로 두고 그 다음에 df의 hyw라는 거를 또 출력을 하면은 어떤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그 고속도로 주행 연비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y로 둬서 이제 플롯을 만약에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겠는데 두 변수 사이에 이제 관계를 보고 싶으니까 다음과 같이 스캐터 플롯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플롯이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 있는 x축이 디스플레이먼트고 y축이 이 연비라고 했죠. 그러면 대충 요 두 변수의 이제 관계를 보기 위해서 제가 선점도를 그렸는데 선점도를 보니까 그냥 얼핏 보기에 이 코릴레이션이 어때요? 네거티브하게 코릴레이션이 있죠. 그러니까 중심이 대충 이런 식으로 걸려 있을 때고 여기 2사분면이랑 4사분면에 점들이 많이 찍혀 있으니까 네거티브한 코릴레이션이 있고 그럼 이제 그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배기량이랑 연비는 이제 반비례한다. 뭐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요쪽에 있는 거는 어때요? 요쪽에 있는 거는 이제 X가 크니까 배기량은 되게 이제 그 연기는 많이 나오고 연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트럭 같은 거, 큰 차들이 이쪽에 많이 있겠죠. 그렇죠? 요쪽에는 연기가 잘 안 나오고 연기가 조금 나오고 고속도로에서 이제 잘 달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엔진이 작은 차들이 있겠구나라고 물론 이제 처음에 생각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죠. 누군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요거랑 똑같은 그림을 제가 이제 지지플랫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그려볼 건데 이 위에 제가 프롬 플랫 라인 임포트 올이라고 해서 요거를 읽었는데 맞다. 요거를 설치해야 됩니다. 콜앱에서 할 때 아마 플랫 라인이 디폴트로 안 돼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주석을 풀고 요 뒷부분을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 요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잠깐 설치를 하세요.
한 10초면 설치되거든요. 지금은 그 제가 처음에는 매프런 라이브러리를 주도적으로 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C본을 설명을 했고, 설명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소개만 했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그 플랫9이라는 패키지인데, 플랫9이라는 패키지는 아래에 있는 지지플랫이랑 이제 똑같다고 했습니다. 설치가 이제 끝났으면은 요거를 이제 지지플랫이라는 걸 이제 쓰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파이썬 패키지 이름 플랫9인데 아래서는 이제 지지플랫이기 때문에 명령어도 다 지지플랫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지지플랫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데이터를 먼저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지지플랫하고 여기에 데이터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지용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 포인트 지용을 이용해 가지고 AES라고 치고, 요거는 그 SD인데 이게 신미성의 약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 뭐 X에다가 뭐를 넣고 Y에다가 뭐를 넣고 이제 요런 건데, 일단은 그냥 외우세요. 일단은 X에다가 뭐를 할 거냐면은 요거를 넣을 거예요. 요거를 넣고 이 컬럼 이름을 씁니다. 여기 있는 df에 컬럼 이름을 쓰면 돼요. df.컬럼 하면은 요런 변수가 있었죠. 요거를 이제 그대로 들고 와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x는 이렇게 컬럼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y에다가 hwy를 써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우리가 아까 지웠구나. 매프란 라이브러리로 그린 그림이랑 똑같은데, 뭐 그냥 뭐 여기 축 이름만 들어가 있고 디자인만 좀 바뀌고 약간 크게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그 정도 차이밖에 없죠. 요게 이제 간단한 스케터 플롯을 그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매뉴얼대로 정말 정직하게 그리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편하게 그리는 방법.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하고 요런 아규먼트하고 매핑은 생략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이미 생략을 했네요. 여기. 원래는 이제 정직한 코드가 요거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이꼴하고 매핑 이꼴이라는 거는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만 되는데, 요게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요거는 그 뭐냐면 제가 이제 그 x에다가 뭐를 하고 y에다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정의한 규칙이라고 했는데, 그 원래 이제 영어 단어는 요겁니다. 요게 이제 원래 영어 단어고, 요거에 이제 약자로 쓰고 있는 건데, 이게 그 신미성 뭐 이런 뜻인데, 그거를 제가 읽어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X하고 Y만 있어 그렇긴 한데, 나중에 칼라를 넣게 되고 뭐 하면 이게 왜 그 그래프의 미적 요소라고 부르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일단 프로그래밍적으로는 얘를 이제 실행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딕셔너리 같은 게 나오죠. 정확하게는 딕셔너리는 아니에요. 타입을 찍어 놓으면 딕셔너리 같은, 아니, 딕셔너리는 아닌데, 그냥 딕셔너리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이게 약간 올드 버전에서는 그냥 딕셔너리를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X라는 키에다가 요런 거를 넣고, Y라는 키에다가 요런 거를 넣었구나, 딕셔너리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콜앱을 쓰지 않는다면은 실습을 여기서는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제가 파이썬에서 R을 쓸 수 있는 테크닉이고, 그 RPI2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콜앱에서 디폴트로 깔려 있을 겁니다. 여기 디폴트로 깔려 있지 않으면 까는 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냥 깔지 말고 실습을 하지 말고 나중에 R을 켜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요 패키지를 깔고 이제 요거를 실행하면은 어떤 좋은 일이 있냐면, 그 이렇게 셀을 하나 열고 그 퍼센트 두 개 넣고 대문자 R이라고 쓰면은 여기는 R처럼 우리가 문법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 R에서 벡터를 만드는 문법이죠.
그러면은 출력 결과도 마치 우리가 아래서 뭔가 하는 것처럼 출력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거를 x라고 놓고 내가 x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x에다 1이 더해야지 이런 r 연산도 되고, 심지어 이런 플랫 같은 함수도 아래에 있는 스타일로 문법을 쓰면은 아래에 있는 스타일로 출력이 됩니다. 또한 이런 이제 타이디버스라는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부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타이디버스라는 라이브러리를 부르게 되면 아래서 mpg라는 변수가 그냥 자동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이 mpg라는 변수를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방금 불러왔던 요 데이터 프레임 있죠. 요 데이터 프레임이 그대로 R 환경에서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가 쓰는 이 파이썬 여기하고 R이랑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X라고 하면 이제 디파인 되어 있지 않은데, 아까는 R 커널에서 제가 X라는 거를 만들었었나? 만들었었죠. 이렇게 X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X하고 여기에 X가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X가 돌아오진 않습니다. 물론 이게 이런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아래에 있는 x가 파이썬으로 넘어와요. 그럼 이제 x라고 하면은 어레이 1, 2, 4, 3이라는 게 파이썬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쓰면은 R이랑 파이썬이랑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요거를 제가 쓰는 이유는 지금 제가 R 스튜디오를 켜가지고 뭔가를 하기 귀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R 스튜디오를 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그 mpg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df라는 변수로 저장이 되게 되고, 우리가 그렸던 요 그림 있죠.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문법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쪽으로 갖고 옵니다. 붙여넣기를 해요. 그러면 그림이 하나 그려지는데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죠. 여기에서 다 똑같은데 주의점이 그 따옴표로 묶여 있는 거 있죠. 요것만 이렇게 제외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래서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파이썬에서 플랫 9을 배우게 되면은 아래서 gg플랫을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변수 이름에다가 따옴표만 빼면 됩니다. 아무튼 요거는 너무 이제 간단한 3점도이죠. 요렇게 이 간단한 3점도를 그리기 위해서 플랫 9을 그리는 건 아니고, 저번에 이제 했던 것처럼 뭔가 이제 고차원 자료를 이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시각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X는 배기량, 그 다음에 Y는 연비, 그쵸? 요렇게 두 개만 했는데, 그러니까 2차원을 플러스를 한 거죠. 두 개의 변수를 썼으니까. 근데 내가 클래스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클래스라는 거를 보면은 이게 여기에 어떤 값들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은 뒤에 유니크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유니크한 애들만 이렇게 뽑혀서 나오게 됩니다. 혹은 이렇게 안 하고 이거를 할 수도 있겠죠. 셋 하게 되면은 유니크한 애들만 뽑혀갖고 왜냐면 집합은 똑같은 원소로 포함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대충 보니까 이게 차에 뭔가 이제 사이즈를 나타내는 어떤 카테고리인 것 같죠. SUV도 있고, 이거는 뭐지? 하여튼 요거는 이제 중간 정도 크기라는 거 같고, 요건 좀 이제 좀 뭐 작다는 것 같고, 그쵸? 요거는 좌석이 뭐 2개 있다는 것 같고, 그쵸? 이러한 식으로 차의 이제 종류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를 같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요 그림에서 내가 이 차에 대한 종류를 어떤 동그라미나 세모나 이렇게 쉐입을 이용해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AES, S에다가 X하고 Y, 그 다음에 쉐입이라는 걸 줘서 이제 클래스라고 주기만 하면은 이 클래스별로,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는 자리가 이제 2개 있는 거 요렇게네요. 요러한 차들로 이제 구분이 되고, SUV는 오각형입니다. 오각형을 찾기에 이제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여기에 이제 오각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쉐입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아마 할 건데 이렇게 하면은 눈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인지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위치 정보, 그러니까 X하고 Y 이런 게 이제 가장 좋은 그 뭔가 이제 자료의 정도로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좋은 거는 보통 색깔입니다. 그래서 색깔로 구분을 하는 게 좀 더 눈에 잘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쉐입 같은 경우는 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쉐입을 구분하면은 이제 좋긴 한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는 이제 쉐입을 쓰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색깔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쉐입으로 구분하기 어렵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컬러로 클래스를 구분해라 라고 매핑 규칙을 바꿔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훨씬 보기가 좋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 여기 빨간색 여기 있군.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보라색 같은 경우는 SUV가 이제 이쪽에 있군 하고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3차원까지 표현을 한 거죠. 왜냐면 X, Y하고 지금 색깔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올바른 시각화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색깔을 가지고 그 클래스를 구분을 했잖아요. 근데 쉐입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보다 이제 좋기는 한데 쉐입으로 구분하는 것도 내가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고 싶냐면은 여기 있는 그 색깔이 이제 빨간색인 거는 이제 요거고, 그다음 초록색인 거는 이제 요거, 그건 괜찮은데, 이게 여기 있는 범례가, 여기 있는 레전드가 그 색깔이랑 모양이랑 같이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그 컬러도 클래스별로 다르게 주고, 그 다음에 쉐입도 클래스별로 다르게 줘라고 전달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빨간색이면서 이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아까 SUV 오각형, 오각형이면서 그 보라색이 아니고 핑크색인가? 핑크색.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색깔이랑 그 쉐입을 동시에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다 보면 이제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기는 한데, 그 점이 너무 이제 좀 작아가지고 좀 나는 보기 힘들다. 이 점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커졌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 AS라고 된 요 딕셔너리 묶음 있죠. 이 딕셔너리 묶음 바깥에 사이즈 이꼴 뭐 원하는 사이즈 한 뭐 10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커지게 됩니다. 너무 같다 이거는 약간, 그러면 한 5 정도로 이렇게 줄여 봅시다. 그리고 이제 5 정도로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거를 좀 키우고 나니까 어때요? 여기 있는 게 뭔가 이게 겹쳐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렇죠? 이게 겹쳐 있는 게 좀 싫으니까, 특히 이제 요정 같은 경우는 별이랑 세모가 겹쳐 있네. 그리고 이제 겹쳐 있는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잘 보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점들을 투명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투명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알파라는 옵션을 주고 이거를 0.5 정도, 한 반 정도 이제 불투명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딕셔너리 비슷한 요 S 있죠. S 안에 있는 것들은 그 모든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그 카테고리에 맞게, 그러니까 여기에 지정된 변수에 맞게 컬러나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서 적용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밖에 뭔가 옵션을 넣게 되면은 여기는 모든 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 갖고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코드에서 내가 컬러라는 거를 이렇게 빼요. 밖으로. 일단 지워봅시다. 일단 지워보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근데 내가 이거를 모든 점들을 전체적으로 빨갛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전체 적용을 하는 거니까 여기 밖에다가 컬러 레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되죠. 이 컬러를 안쪽으로 넣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밖에 이렇게 넣게 되고, 만약에 여기 안쪽에 넣으려면은 그 컬럼 이름에 있는 것들을 매핑을 시켜야 돼요.
아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됐었는데 레드라는 컬럼이 이제 없기 때문이고, 만약에 내가 굳이가 아니고 안쪽에 이 어떤 컬럼별로 내가 컬러를 다르게 적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거기에 이렇게 컬럼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적용할 때는 요 S 밖에다가 적용을 하면 돼요. 사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이즈를 여기 안쪽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잖아요. 안쪽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은 뭐 여기 컬럼 이름을 써볼까요? 클래스라고 컬럼 이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별로 이제 사이즈가 조금 다르게 적용이 돼요. 여기는 사이즈가 작죠. 그 다음에 이쪽은 큽니다. 요게 이제 모양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요거를 이제 지어서 보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동그라미로 바뀌었고, 여기가 사이즈가 작고 여기가 이제 크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컬럼 이름을 써야 되고, 밖에 있을 때는 모든 점에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어떤 옵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였나 아까? 다시 돌아오고. 아무튼 이렇게 사용을 하는 방법을 살펴봤고, 지금까지 뭐 한 거 해봤자 디스플레이 마운트하고 그 다음에 연비하고 클래스 요거 3개 정도만 썼죠. 그러니까 3차원까지만 이용을 한 건데, 원한다면 4차원도 만들 수 있고 5차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보고 있는 그림은 2차원 평면에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안에 담을 수 있는 거는 꼭 이제 x, y 두 개의 변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변수를 좀 어떠한 사용자가 원하는 마음에 따라 가지고 꾸역꾸역 좀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차원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X축에다가 요걸 놓고 Y축에 요걸 놓고 DRV라는 게 있거든요. F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들이 어떤 값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셋을 걸게 되면은 4라는 게 있고 F라는 게 있고 R이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요게 이제 뭐를 의미하는지 아까 설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RV는 자동차의 구동 방식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드라이브 타입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드라이브의 약자이겠느냐. 드라이브 타입에서 DRV만 뗀 것 같고, F는 이제 전륜 구동을 의미하는 것 같고, 후륜 구동은 이제 R을 의미하고, 사륜 구동은 이제 4라고 그냥 써있겠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우리가 전륜 구동이라는 거는 앞바퀴만 돈다는 뜻이겠고, 후륜 구동이면 이게 뒷바퀴만 이렇게 돈다는 뜻이겠고, 사륜 구동 같은 경우는 엔진을 써서 4개의 바퀴를 이제 다 돌린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드라이브 타입에 대해서도 내가 뭔가 보고 싶다. 근데 드라이브 타입이 이제 3개가 있으니까 그 3개를 이제 쉐입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컬러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드라이브 타입도 보고 싶고 거기에 클래스도 같이 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클래스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싶으면 컬러에다가 클래스를 쓰는 게 좋고, 저는 클래스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여기에서 드라이브 타입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를 관찰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DRV를 놓고 쉐입을 클래스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제 4차원이 되죠. 그렇죠? 바퀴가 4개 돌아가는 것들이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바퀴가 앞에 2개가 돌아가는 거는 초록색, 그 다음 바퀴가 뒤에 2개 돌아가는 거는 보라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볼 때 바퀴가 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일단 4개 도는 애들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바퀴가 색깔이 초록색이랑 보라색 같은 경우는 바퀴가 앞이 도는지 뒤에가 돌지 모르겠지만 일단 2개씩 도는 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러한 추세하고 이러한 추세로 이렇게 구분이 된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초록색이랑 보라색에 비해서 주저앉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Y축이 주저앉아 있다라는 거는 뭐를 의미해요? 연비가 안 좋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모든 크기에 대해서 빨간색이 초록색이나 보라색 대비해서 Y축이 주저앉아 있잖아. 그러면은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배기량에 대해서, 엔진 크기에 대해서 그냥 연비가 전체적으로 안 좋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 이거는 당연하겠죠. 당연히 이제 2개만 돌려도 잘 가는데 4개씩 돌려야 되면 연비는 안 좋겠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X축을 기준으로 보면 X축을 기준으로 봐서 왼쪽은 초록색이 많고 오른쪽은 지금 보라색이 많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아까 제가 좀 가벼운 차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쪽에 있는 게 그 좀 무거운 차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데이터를 보면은 트럭 같은 거는 보통 후륜 구동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끔, 그러니까 대형차 같은 경우는 그래야지 뭔가 좀 더 좋은가 봐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앞에 이제 이런 것들은 앞바퀴만 도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종들은 이제 되게 난잡하지만 이렇게 쉐입으로 이제 구분을 해 놓았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죠. 되게 단순하지만 요거는 이제 5차원이네요. 클래스를 쉐입까지 구분하고 이거 여기까지는 4차원이고, 그 다음에 CYL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이제 보면은 엔진의 실린더 수를 의미한다. 자동차 엔진의 실린더 수고, 뭐 이제 실린더하고 이제 엔진하고 뭐 잘 모르겠는데, 실린더가 이제 그 많이 필요한 거는 보통 그 힘이 좋아야 되는 차들, 큰 차들이 이제 실린더 수가 이제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실린더라는 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떻게 생겼는지,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들어. 여기 있습니다. 그쵸? 내가 여기까지 하다가 갔죠? 이거 셋을 한번 걸어볼까? 4, 5, 6, 8 실린더 수는 4개 아니면 5개 아니면 6개 아니면 8개구나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 4, 5, 6, 8이라는 거를 뭘로 두고 싶어요? 사이즈, 그쵸? 8은 크게, 4는 좀 더 작게,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사이즈를 쓰는 순간 이쪽에는 사이즈를 지어줘야 되겠죠? 중복이 될 테니까. 그쵸?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실린더가 4인 것들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는 뭐 실린더가 4, 5, 6, 7, 8, 8 이게 8인가? 하여튼 이 실린더가 좀 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른쪽에 있구나라고 이제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상을 했던 대로 그 초록색은 좀 더 작은 차들, 보라색은 좀 더 큰 차들,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는 특이한데 왼쪽으로 가면 이제 좀 작은 차들,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큰 차들이 이렇게 그냥 골고루 있네요. 그래서 그 5차원 변수까지 2차원에 제가 우겨 넣어 봤습니다.